박용선, 정경준, 김예현, 정혜주. 그러네요. 6명 나오셨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건설환경공학과에 있는 권태혁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오늘 사실 지방공학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우선 좀 약간 랩 투어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이 오늘 줌에 조인을 해가지고 이제 화면들이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누가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 화면에 집중해가지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는 좀 올드하지만 아니면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는 약간 집안공학의 역사 혹은 집안공학의 과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러니까 왜 지방공학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왜 지방공학을 필요로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함수민 박사가 지방공학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경험담을 얘기를 할 예정이고, 그게 끝나면 이제 랩 투어를 조금 준비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각각 연구실마다 준비한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총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방공학은 영어로 하면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지방공학 하면은 좀 약간 처음 들어보고 했을 것 같은데 토목공학, 뭐 건설공학 이런 얘기는 좀 들어보셨는데 그거의 하나의 분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구조공학이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어떻게 하면 건물을 안전하게 지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짓다 보니까 땅이 중요하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집안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을 한 게 지방공학입니다. 보시면 이제 지방공학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 특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 산사태 같은 것들이 있죠. 예전에 우면 산사태가 2009년인가 있었고 이게 작년에 5명이 사망한 그런 큰 산사태 사고였는데요. 이때 이제 비가 극한 강우가 너무 많이 와서 산이 무너져서 그것이 이제 물하고 같이 휩쓸려 가면서 좀 빠르게 토속요라고 하는데 산사태가 마을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때 이제 사상자가 나는 그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또 한 몇 년 전에 싱크홀 해가지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래서 집안 안에 침식이 계속 일어나면서 내부적으로 침식이 일어나고 흙이 깎여서 유실되면서 큰 공동이 생기고 거기가 무너져가지고 생기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진도 포항이나 경주에서 큰 지진이 났었던 그 경험 때문에 지진 때문에 이제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피해가 생기고 또 한동안 거의 한 몇 달 동안 집에 못 가고 피해 있었던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처럼 이제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리고 건물이 안전하게 기능을 펑션을 제대로 이제 발휘하기 위해서 집안을 연구하고 그리고 집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 구조물을 언제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지방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건설환경공학과에서 지방공학 취약하면은 과목들이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보다는 오늘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대상으로 다루는 물질이 뭐구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일 미케닉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흙의 구조적인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흙에 대한 미케닉스를 배우는 클래스고 또 그거를 하고 나면은 파운데이션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어떤 건물의 기초, 건물의 이제 하부 구조가 있죠. 여러분들 이제 막 보시면은 어떤 건물에 큰 기둥들이 있고 그 기둥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에 대한 설계를 배우는, 그리고 소일 다이내믹스라는 건 이제 어떤 지진 같은 어떤 동적인 흔들리는 쉐이킹이 왔을 때 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그 흙 말고 soil and rock이라고 하면 이제 earth material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집안을 이루고 있는 다른 물질 중에 하나로 이제 락에 대한 미케닉스를 배우는 그런 과목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디자인들, 그리고 또 에너지 지오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약간 좀 특수하게 에너지 관련된 구조물들에 대한 그런 연구를
그리고 최신의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흙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사막 같은 모래로 된 흙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이런 모래가 얼마나 큰 구조물을 버틸 수 있을까? 파괴되지 않고. 그리고 뭐 이런 흙, 이런 사막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공항을 짓거나 아니면 부두를 짓기 위해서 물속에 있는 흙을 다루기도 하죠. 그죠? 언더워터 소일. 그죠? 그러면 앞에 있는 흙과 지금 이 흙은 특징이 다른 게 앞에 있는 흙은 굉장히 건조하겠죠. 물이 있더라도 조금밖에 없고 모이스처가 되게 작고, 근데 얘는 굉장히 물로 꽉 차 있는 흙이겠죠. 그러면 두 개의 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성질이 어떻게 다를까요? 그거에 대해서 소일 메케닉스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언더워터에다가 파운데이션을 설치를 해서 뭐 교각을 만들고, 그럼 그 교각 위에다가 브릿지를 세워가지고 이제 한강을 건넌다든지 하는 그런 다리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많이 보여주는 사진인데, 여기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스테디움이죠. 이쪽이 베이 브릿지인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항만 혹은 부두, 그죠? 하버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과 물이 꽉 차 있는 워터가 세츄레이트 되어 있는 흙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보이는 흙은 약간 머드예요. 그죠? 지금 뭐 샌드도 있고 뭐 그래블도 있고 클레이도 있고 한데, 우리가 흔히 한국말로 얘기할 때 뭐 모래 아니면 사질토, 자갈, 그죠? 그리고 점토 이렇게 얘기하죠. 점토 하면은 클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뻘 같은 흙은 굉장히 소프트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아보면은 걔네들은 얼마만큼의 하중을 버틸 수 있을까? 그죠? 장기적으로 얘네들이 점점 막 가라앉지는 않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공학적인 거동을 배우는 게 지방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거는 겨울에 약간 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프로즌 소일, 그러니까 겨울에는 영하로 내려가서 흙이 얼겠죠. 얼었을 때 부피가 팽창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물이 얼면 부피가 팽창하죠.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것처럼. 그러면은 흙 자체도 부피가 그 물이 얼어서 팽창하는 만큼 팽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시즈널하게 뭐 여름에는 녹았다가 겨울에는 다시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가 하다 보면 얘네들이 뭐 지반이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구조물들의 안정성이 굉장히 뭐 한 몇 년 지나면 점차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집안들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거는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건 지방공학은 이런 걸 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뭐 바닷속에 어떤 앵커, 해저면에 앵커를 설치를 하고 걔를 지탱을 해가지고 뭐 케이블로 지탱을 해가지고 구조물이 위에 떠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피사의 사탑이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예인데, 이제 디자인이 잘못된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밑에 흙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지었다가 점점 옆으로 기울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댐도 지방공학에서 하게 됩니다. 이 댐을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고 이 안에서 뭐 침식 같은 게 되지 않고 정확하게 아니면 의도한 대로 물을 잘 가두고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댐의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뭐 잘못 만들면 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나서 홍수가 일어나고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사진이고요. 또 쭉 넘어가서 보면 이런 터널들도 지방공학에서 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더 락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든 아니면 흙으로 되어 있는 집안이든 그 안에 우리가 뭐 도로 터널을 만든다 아니면 철도 터널을 만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굴착을 안정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만들고 나서 그 터널이 무너지지 않게끔 잘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할까에 대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면도 사실 여기 사진이 있나? 사면도 지방공항에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면의 각도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지 안전할까라는 것도 볼 수가 있겠죠. 맨 처음에는 그냥 한 30도 정도로 완만하게 해가지고 안전하겠다 싶었는데 뭐 지진이 와서 무너진다거나
아니면 비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비가 더 많이 오게 되면은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죠. 그리고 그림들 보면 이런 게 파운데이션. 지금 이제 어떤 그 위에 상부 구조가 가벼운 어떤 구조물 같은 경우에 이런 얕은 기초로 보통 지탱을 하는데, 얕은 기초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서 이 크기들을 설계를 하죠. 사각형 모양의 푸팅을 설계를 하고 이 푸팅 위에 기둥을 얹어가지고 구조물의 어떤 무게를 지탱을 하는 그런 원리로 되게 되고, 그때 그러면 이 푸팅이 결국은 집안, 그 흙 위에 이렇게 얹혀져 있잖아요. 그러면 흙이 얹혀져 있는 상태에서 위 구조물의 무게가 이 푸팅을 통해서 다 전달이 될 텐데, 이때 이 푸팅 크기가 적절한가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피싱살로 됐고, 흙이 굉장히 약한 흙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아까의 그 보여줬던 푸팅, 그 쉘로우한 파운데이션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깊은 기초를 가지고 이 기반함까지 이제 베드락까지 깊이 내려서 이제 베드락이 단단하니까 그 단단한 안반에다가 구조물을 앉히는 그런 원리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파일이라 그러는데 이 파일들을 이렇게 박아요. 얘는 이제 팀버 파일이라서 나무로 된 파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콘크리트로 된 파일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이거는 파일을 드라이빙 하는 거. 그래서 위에서부터 파일 길이, 그 가끔 고속도로 가면 이렇게 그 트레일러에 긴 파일들, 그 회색 대략 한 40cm에서 50cm 되는 구경으로 되는 긴 콘크리트 파일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막 운반하고 있는 그런 트럭들을 볼 수 있는데, 그 파일을 이제 쭉 항탈해가지고 지금 집안에 박고,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어퍼 스트럭처를 올리게 되죠. 그리고 리테이닝 월은 됐고, 도로에 가다 보면은 이런 이제 리테이닝 월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옹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런 옹벽들도 설계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위에 이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비이클 로딩에 의해서 밑에 있는 흙들이 옆으로 횡방향으로 이제 파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월을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도 지방공학에서 다루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이는 이제 후보댐, 우리나라에도 뭐 댐들이 많죠. 대청댐을 비롯해서 그 댐들을 설계를 하는 것들, 그리고 도로를 짓는 것, 그리고 지진이 왔을 때 이 건물들이 버티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해야 버틸 수 있을까? 이 밑에 지반을 어떻게 처리를 해줘야지 좀 단단하게 어떻게 다져주든지 치환을 하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지방공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예, 또 다른 거는 이제 흙만 생각을 하는데, 흙 말고 이런 암사면도 그 안반 지역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세계적으로. 그래서 흙으로 된 집안 그리고 암으로 된 집안에 대해서 둘 다 다루는 게 지오테크니컬 엔지니어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으로 간단한 이제 사실 대표적으로 지방공학 하면 지방공학에 관련된 구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여주는 그림인데, 이제 사실 눈에는 잘 안 보이지만 땅속에 굉장히 많은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건물을 받치고 있는 깊은 기초, 그리고 그 지하에서 지나가고 있는 어떤 터널들, 그리고 뭐 하수도 간 거, 뭐 통신구, 혹은 전력구, 그죠? 송전 케이블들도 지금 요즘엔 다 지하로 가니까 이런 언더그라운드 스페이스를 이용을 하고자 하는 게 지방공학의 어떤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로 저는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왔네. 그죠? 하나, 둘, 셋. 네, 그럼 그 다음은 함수민 박사 발표 간단하게 듣고 그 다음에 랩투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함 박사님. 네, 공유하시면 됩니다. 네. 20분이네. 잘 보이시나요? 아이고.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세요? 잠시만요. 지금 보이시죠? 네, 이제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 후 연구원 함수민입니다. 아까 이제 권태혁 교수님이 해준 대로 저는 이제 학교에 갓 입학해서 모든 게 낯설고 새로울 여러분들께 학부 입학부터 박사 졸업까지의 제 경험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냥 어떤 선배가 자기 경험을 얘기해 준다. 그렇게 좀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제 소개, 그리고 집안 분야에서 배우고 연구하는 것들, 그리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에 대한 소개입니다. 저는 학번을 3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학부 10학번, 석사 14학번, 그리고 박사 16학번입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박사 졸업을 해서 현재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있고요. 아래 이제 경력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뒤에서 사진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이제 경험들이 연구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라서 혹시 연구는 안 했나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가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이제 시간을 한 11년 정도로 거슬러서 제가 입학했을 당시인 2010년의 학부 과정부터 현재의 박사 과정까지 어떤 경험들을 했는지 선택의 순간들에 집중을 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 이제 학교에 입학하면 설렘 가득한 대학 생활을 다들 꿈꾸시잖아요.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그런 특권을 누리지는 못하는 게 아쉬운데 우리 학교는 입학할 때 과가 없기 때문에 과를 결정해야 되는 시스템이라 1학년 생활이 끝나게 되면 과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옵니다. 그러면 처음 입학했을 때부터 하고 싶은 게 좀 확고하게 있는 학생들도 있고 이것저것 다 재밌어 보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후자에 속하는 학생이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과들의 개론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학과 행사들도 참여해 보면서 흥미도와 관심 분야를 찾아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의 건설 및 환경공학과로 오게 된 계기는 카이스트 에이스 경진대회였어요. 스파게티 면들을 여러 개 뭉쳐서 튼튼한 다리 구조물을 만드는 대회였는데 친구랑 같이 한 팀이 되어 참가를 하였고 전날 나무젓가락으로 리허설도 해보고 경진대회에 참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다리가 이제 탑2에 선정이 돼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센트리퓨지라는 기계에 들어가서 이 다리가 힘을 얼마큼 버티는지 테스트해볼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이 센트리퓨지는 이제 우리 과의 자랑 중 하나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뒤에 이제 랩 투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에이스 경진대회랑 그다음에 이제 들었던 수업들에 큰 흥미를 느꼈던 저는 대학에 와서 이제 첫 번째 선택의 길이었던 과 결정에서 건설 및 환경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과는 되게 과 분위기도 좋고 다양한 행사들도 많아서 즐겁게 공부하면서 다녔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학부 생활을 쭉 흘러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4학년 졸업할 때가 되자 새로운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바로 진로 고민인데요. 그때 저는 이제 대학원 진학과 회사 취직의 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던 끝에 삼성물산 건설 부문에서 학예 인턴십을 신청해서 해보았습니다. 이 인턴십에서 저는 이제 프로젝트 수주 부서에 있어서 이제 건물을 짓거나 구조물을 짓는 그 계약을 따오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부서에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배우던 이론들이 실제 현장에 구조물에 적용되는 걸 보고 되게 멋있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과 동시에 아직 현장에 나가기엔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네, 대학원 진학 결정 이후 권태혁 교수님을 만나서 집안에너지연구실에 들어왔습니다. 저의 석사 생활은 정말 처음 경험해보는 것 투상이었습니다. 일단 은공동 건물에 내 자리가 생기고 학회도 참석해 보았고요. 실험도 주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조교일도 해보았고요. 지금은 되게 편하게 드나드는 공구상가에서는 이제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신기해서 이렇게 기념사진도 찍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해본 석사 생활이 이제 끝나게 되자 또다시 선택의 길에 놓이게 됩니다. 이제 석사에서 끝내게 될 것인가 아니면 박사 과정을 갈 것인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고민을 하던 시기에 인생에서의 첫 논문이 억셉되고 참가했던 학회에서도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있자 모든 게 재미있고 뭔가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지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박사 과정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사과정도 석사과정과 마찬가지로 열심히 연구하고 하루하루 되게 열심히 살았었는데요. 박사과정 진학 중에는 이제 미국의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8개월 정도 방문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거는 좀 자랑인데요. 여기 이제 워싱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이제 시애틀 근처에 있는 학교로 학교 되게 미세먼지 없는 쨍쨍한 나날들을 즐겼었고요. 친구들과 교류도 많이 했고 물론 연구도 소홀히 하지 않았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들도 박사 과정 동안에는 저는 이제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박사 과정을 진학했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들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2월에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제 코로나로 졸업식은 없었지만 집에서 이렇게 조촐한 졸업 파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박사 과정에서 했던 연구들을 마무리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제 경험 공유는 여기까지인데요.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매번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오게 되잖아요. 저는 그 순간순간들의 한 선택에 대해 후회가 없이 지금까지 열심히 잘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경험이지만 이를 토대로 멋진 대학 생활에 대한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앞에서 권태욱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조금 더 간략하게 지방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학을 이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하자면 인간과 문명을 자연에게 연결해주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걸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매일 밟고 서 있는 흙, 그리고 우리의 안전과 관련이 있는 지진, 산사태, 싱크홀과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땅 속에 있는 에너지 원인을 다루는 그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고요. 총 4개의 연구 분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은 뒤에 있는 랩 투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졸업을 하게 되면 교수, 연구소, 공기업, 기업 등에 취직을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세계를 무대로 조금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학을 전공하신 선배님들의 경험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졸업해서 교수, 연구원 등에 취직해 있는 분들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았는데요. 이 질문들을 토대로 지방공학이 어떤 일을 하는 거고 무슨 매력이 있는지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선배님들께서 인터뷰에 응해 주셨고요. 일단 첫 번째 질문으로는 왜 지방공학을 전공하게 되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문명의 근원이 되는 흙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연구라는 점이 되게 흥미로웠고 저희 지방공학 분야라는 것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엔지니어의 판단, 즉 연구자의 판단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지방공학으로의 전공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럼 지방공학을 전공하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소개를 부탁드렸더니 좀 다양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신데요. 뭐 무기 효과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진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제 원자력 건물의 안정성 평가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땅을 조금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지반 계량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먼 달나라에 관련된 그 흙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 보람된 순간은 언제인지를 여쭤보았더니 이제 크게 보람되는 부분은 이제 국민 생활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내가 하는 연구가 사람들의 안전한 삶을 만든다고 느낄 때 되게 보람을 느낀다고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학의 미래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렸더니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불확실성이 많은 분야로 다양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우리는 아직도 지구 깊은 곳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현재 지구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이상기후 그리고 그에 따른 지방공학적 재해들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명확하지 못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지방공학의 미래가 유명하다는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방공학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잠깐 받고 갈까요? 진짜 아무거나 물어봐도 돼요. 선배인데 까마득하지만 몇 학번이라고 그랬죠? 04학번?
저 10학번이요. 10학번 아 미안. 네. 10학번 선배님들이셔. 선배 10학번 지금은 여기는 21학번 선배님들이시잖아. 그죠? 21학번 11살밖에 차이 안 나네요. 저랑은 몇 살 차이 날까요? 21학번이시니까 23살 차이 나네, 나랑. 저는 98학번입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네. 아무튼 뭐지? 진짜 함수민 박사는 여러분들의 롤모델인 것 같아요. 학석박 다 카이스트로. 아무튼 좋은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 따로 질문 없으면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또 생기면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고기란 박사님, 그러면 이제 랩 투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랩 투어를 하는데, 고기란 박사님부터 해서 오늘은 3개의 랩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센트리퓨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잘게 쪼개면 거의 5가지인데 한 3개 정도 크게 나눠가지고 랩 투어를, 가상 랩 투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 박사님 쉐어해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 및 환경공학과 박사연구원 고기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지오센트리퓨지 실험센터랑 이 센트리퓨지 장비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센트리퓨지 실험센터는 대략 80억 원에 해당하는 국토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2009년에 완성돼 가지고요. 약 12년 동안 운영 중인 지방공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대형 실험 장비를 운영하는 센터입니다. 센트리퓨지 실험은 실제 현장에 있는 대형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데 큰 이점이 있습니다. 이제 집안의 거동은 집안이 받는 구속압, 그러니까 그 힘에 크게 의존하는데요. 이 장비는 축소 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고속 회전시켜서 현장 집안의 구속압을 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댐과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깊이에 있는 집안이 받는 힘, 구속압을 재현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 실제 댐과 동일한 모형을 만드는 건데, 물리적이나 경제적인 부분을 고려하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센트리퓨지 실험은 근데 해당 모형을 만들고 이를 고속 회전시켜서 원지의 n배에 해당하는 원심 가속도를 이 모형에 가함으로써 실제 모형과 같은 집안의 상태를 손쉽게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진이나 반복하 중 안밀 등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신뢰성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래 동영상은 실제 실험 시 촬영했던 동영상인데요.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돕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모형을 고속 회전시켜서 해당 모델의 현장 구속압을 재현하는데요. 저희 이제 센트리퓨지 장비는 팔 길이가 5m, 원심 가속도는 이제 원지의 100배인 백지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세계적인 대형 장비입니다. 센터에는 이 메인 장비 외에도 지진 실험을 할 수 있는 지진 장비인 쉐이킹 테이블, 그리고 이제 회전 중에 보시는 동영상과 같이 집안의 물성을 체크할 수 있도록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제유도 로봇, 그리고 안밀기, 낙사기 등 다양한 장비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장비를 이용해서 센터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수행했는데요. 그중 이제 보여드리는 3가지 연구들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집안지진공학과 관련된 연구, 해양기초와 관련된 연구, 집안의 물성을 평가하는 연구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부분 집안지진공학에 관련된 연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 그 다음에 첨성대와 같은 문화재의 내진 성능 평가, 그리고 포항 지진 이후에는 또 액상화 굉장히 이슈였어가지고 액상화의 국내 내진 설계 기준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수행하는 작업들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센트리퓨지 실험은 다양한 지방공학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장비예요. 그래서 먼저 중력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달 표면 위에 놓인 기초의 지지력을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을 했었고요. 아직 수행한 적은 없지만 극한 환경에 해당하는 집안의 문제도 평가할 수 있고,
상사비를 고려해서 집안에서의 발파와 관련된 문제들도 평가하고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센트리퓨지 및 해당 연구 소개 발표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화부터 해서 실제 센트리퓨지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장비도 잘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이트 민서교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으로 있는 김윤아라고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장비와 실험 모형들은 이제 지오센트리피지 실험센터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들인데요. 일단 제 뒤로 보이시는 장비가 아까 김기란 박사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지오센트리피지 장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팔 길이가 5m가 되고요. 저 바스켓 위에 실을 수 있는 최대 모델 하중이 2,400km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큰 규모에 속하는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 원심 모형지식 이 센트리퓨지 장비 끝에 달려있는 저 바스켓이 지금 이렇게 똑바로 세워져 있는데요. 나중에 이 장비를 고속 회전시키면서 이 바스켓이 원심력을 받으면 이게 이 팔과 일직선이 되게 이렇게 세워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그런 장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 바스켓 위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는데요. 원래 이제 정적 실험일 때는 이 위에다가 토조를 올려놓고 이제 그 집안 모형이랑 구조물 모형 올려놓고 실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진 실험을 할 때는 이 바스켓 위에 이제 이만한 진동대를 또 올려놔서 지진을 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실험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총 두 가지 실험을, 크게 두 가지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스켓만 있을 때는 정적 실험을 하고 주로 해양 기초나 아니면 기초의 인갈 실험 등 그런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진동대가 달려있을 때는 지진 파동을 모사하는 동적 실험을 하게 됩니다. 펌프가 돌아가고 있네요. 네, 다음으로는 저희 실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구조물들, 모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보이시는 게 원전 경납 구조물인데요. 대만 화련 지역의 원전 경납고를 50분의 1로 축소시켜서 제작한 모형입니다. 집안 모델에 이 구조물을 설치하고 50G의 원심 가속도를 더하면 실제랑 똑같은 스케일의 집안 및 구조물의 응력 상태를 무사한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이 모형들은 이제 모노포드 그리고 트라이포드인데요. 이것들은 이제 해상 풍력 발전기의 기초로 주로 사용되는 석션 버켓 모델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석션 버켓을 제작해서 버켓의 디자인에 따른 지지력을 평가하는 실험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이 모델은 옹벽 구조물인데요. 역시도 지진 시 옹벽과 옹벽 뒤층 지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는 이 장비는 구조물은 아니고 이제 센서인데요. 일반적으로 현장 실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CPT를 원심 모형 실험에서도 할 수 있도록 제작한 소형 CPT입니다. 이 뾰족한 부분을 집안에 관입해서 집안의 지지력 등의 여러 물성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CPT 말고도 지진 실험에 가속도계, 지진 실험에서 사용되는 가속도계라든가 강국사계, 그리고 밴더 엘리먼트, 토합계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원심 모형 실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진 실험에서 주로 사용되는 토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보이시는 이 토조는 ESB 토조라고 불리는 토조인데요. 일반적인 토조에 집안을 조성하고 지진을 가하게 되면은 그 토조의 움직임이랑 집안의 움직임이 너무 다르게 나타나서 경계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좀 방지하고자 특수 제작한 토조가 바로 이 ESB 토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여드릴 구조물은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구조물일 텐데요.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층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실이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이제 여 구조물 보이시나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명한 경주의 첨성대인데요. 문화재 내진 성능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지진 시 첨성대의 고동을 모사하는 원심무형 실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첨성대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 있는 이 석가탑에 대해서도 원심무형 실험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면은 이 첨성대 끝에 놓여 있는 이 기다란 돌을 비녀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비녀석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사진을 보시면은 비녀석이 있을 때의 사진이 있을 때가 훨씬 더 손상이 덜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이 외에도 원심 모형 실험으로 되게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미생물 집안 계량에 대해서 다음 학생이 이어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동해 주세요. 네, 네, 지금 보신 네, 때가 그러니까 W16동이라고 해서 우리 그 건설환경공학과가 W1-2와 W16 두 개의 건물에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아까 그 첨성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몇천 년 동안 그대로 있었는데 무너지지 않고 있었거든요. 몇천 년 동안에 굉장히 강한 지진이 왔을 때 그 강한 지진을 잘 버티는 게 왜 잘 버텨냈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상들이 그 비녀석들을 가지고 사이를 중간중간에 이렇게 매듭처럼 잘 묶어주니까 훨씬 더 지진에 잘 버티는 구조가 되었더라 라는 것을 발견한 실험이죠. 지금 이제 W-2 진행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태교수연구실 박사과정 주현우입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집안이나 구조물을 보강하는 공법들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는 이제 우리는 이제 구조물이나 집안을 이제 다양한 이유들로 보강을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구조물이 노후화가 돼서 크랙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구조물 하부 집안이 매우 연약한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지진이나 아니면 댐의 노후화로 이렇게 두수가 생기거나 이제 그쪽으로 물이 계속 흐르면서 흙위에서 깎여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원래는 이럴 때는 이제 시멘트나 이제 화학 물질들을 이용해 가지고 그 구조물이나 집안을 보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시멘트나 화학 물질들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또 이런 댐 근처에 있는 집안에서는 이제 지금 화학 물질을 주입하면 지하수가 오염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는 좀 더 친환경적인 미생물을 이용해서 집안이나 구조물을 어떻게 보강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미생물을 이용해서 탄산염 고결이라는 반응을 통해서 집안을 보강하는 MICP 공법, 그리고 미생물이 생성하는 바이오폴리머나 바이오필름을 이용해서 집안을 보강하는 MIBF 공법, 이렇게 두 가지를 연구하고 있는데, MICP 공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MICP는 말 그대로 Microbially Induced Passage Precipitation이라는 공법인데, 미생물 중에 어떤 미생물들은 칼슘 이온들이 주위에 있으면 탄산 이온을 배출해가지고 얘를 CaCO3라는 탄산염이라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탄산염은 굉장히 단단해서 이렇게 MICP 처리하게 되면 원래 이런 그냥 모래 알갱이들도 처리 후에는 이렇게 단단하게 서로 결속이 돼가지고 거의 시멘트로 보강한 것처럼 높은 강도를 가지게 하는데, 이제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집안의 강도나 투수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서 지진이나 폭우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집안을 보강하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안에 이제 흙을 다져 넣은 다음에 이 안에 미생물과 이제 칼슘 이온들을 주입해가지고 이 흙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안의 흙은 현재 아까 보여드린 이런 샘플처럼 굉장히 단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흙이 강도나 안정성이 얼마나 증진됐는지
이런 거를 측정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 안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기 위해서 엑스레이 CT 장비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엑스레이로 추가해서 사진을 찍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실험을 진행하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흙들만 뭉쳐 있는 상태였다면 미생물이 탄산염을 고결시키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탄산염이 고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면을 보시면 탄산염들이 이렇게 공급들을 막게 되어서 저희는 미생물의 탄산염 고결 형성을 통해서 이 흙의 강도가 얼마나 올라가고 이 공급을 어떻게 막게 되고, 그리고 이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이제 이 탄산염이 뭐 얼마나 생기고 어떤 패턴으로 생기고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폴리머와 바이오필름을 이용해서 지반을 보강하는 공법인데, 바이오폴리머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미생물을 키우면은 미생물과 이제 그런 관련 단백질들 그리고 다양한 고분자 물질들이 통합해서 이런 군집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바이오폴리머라고 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폴리머를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뺨에 누수가 생겼거나 이렇게 물살이 강한 곳에 이런 바이오폴리머를 해서 그 구멍을 막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굉장히 이제 작은 칩을 이용해서 실험하는데, 이 칩을 이제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둥근 부분들이 흙 입자들을 나타내고, 이제 이 안에 미생물을 넣어서 미생물을 키우면서 이 바이오폴리머가 어떻게 생기고 얘네들이 또 공급을 어떻게 막아주고 그런 것을 시각화해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미생물들이 바이오폴리머를 만드는데 이렇게 바이오폴리머들이 많이 생성되고, 이런 식으로 공급을 막아서 이제 집안의 투수개수를 저감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들을 분석하여서 여기서 이게 전체 칩 사진이고요. 여기서 이제 바이오폴리머 부분만 이렇게 검은색으로 추출을 해서 공급 안에 바이오폴리머가 시간에 따라서 얼마나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공급 안에서 바이오폴리머의 포화도가 얼마나 되고, 더 나아가서 시간이 지나고 이런 바이오폴리머 생성 패턴에 따라서 집안 보강 효과가 얼마나 집안이 보강이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두 공법을 실제 현장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결국엔 이제 땅속 깊은 곳이나 구조물 안에 미생물을 집어넣고 탄산염을 생성하던가 바이오폴리머를 생성하던가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가 얼마나 반응이 완료가 됐는지, 얼마나 반응이 진행이 됐고 얼마나 우리가 더 기다리면 되냐, 혹은 뭐 영양분이 더 필요하냐 이런 걸 확인하려면 결국 직접적인 방법은 땅이나 뺨에 구멍을 뚫어서 흙을 뽑아내서 분석을 해서 뭐 반응을 이 정도 일어났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를 확인한 방법인데, 이제 실제 현장에서 계속 그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비파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공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제 유도 분급 현상을 이용해서 이를 비파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유도 분급은 말 그대로 이제 전기장을 가해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나눠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게 유도 분극에서 사용한 전극이거든요. 실제로 사용한 이게 은으로 된 전극에 염화원을 코팅시켜서 사용하는데, 저 전극을 땅 속에 꼽아놓고 전류를 가해줘서 전압이 얼마나 떨어질지, 전이차가 얼마나 생기는지를 가지고 이 땅을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연구입니다. 근데 이제 미생물들을 저희가 모니터링 하고자 하니까 미생물들은 표면에 다 전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전하들이 주위에 이온들이나 혹은 극성분자인 물분자를 끌어당겨 가지고 함께 이렇게 이런 이온들과 물분자들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저희가 물리 시간에 배웠었는데 축전기와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축전기가 이게 결국에는 전하를 스토리지하는 형태다 보니까 미생물도 표면 전하를 이용해서 이런 축전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축전기는 회로에서 우리가 가해주는 전류와 그 전이차 사이에 위상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미생물이 그러면 집안 속에서 늘어나면
우리가 전류를 가해줬을 때 그 전이차와 전류 사이에 유상차가 생기지 않을까에 착안해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행했던 연구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원통형의 흙을 다져놓고 이 안에 아까 보여드린 전극들을 꼽아서 전류를 준 다음에 그 사이에서 유상차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시간에 따라서 모니터링 했고요. 네, 이건 이제 그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 쭉 커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미생물들이 뭐 자각 생장하고 바이오폴리머를 생성하고 그동안에 유상차는 점점 더 증가를 하고 이 피크 값들을 가지는 주파수는 점점 더 증가한다. 이런 현상들을 확인하여서 실제 미생물을 이용한 지방계량 공법의 효과적인 딥하게 모니터링 공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지 캠퍼스로 넘어가서 CT부터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너지 박사과정 한결입니다. 오늘 제가 잠시만요. 아까 민영이 목소리는 잘 들렸었는데. 그럼 좀 다른 건가? 안녕하세요. 좀 마이크가 네, 잘 들려요. 들리시나요? 네, 이제 네. 네. 네, 지방에너지 연구실의 박사과정 한결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연구 장비는 엑스레이 CT를 사용하여서 내부 공극을 영상화하고 이를 처리하는 장비입니다. 이 엑스레이 CT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까지 소개받은 다양한 사이즈의 샘플들의 내부에서 존재하는 어떤 변화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병원에서 보이는 CT 장비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쪽에서 X선이 나와서 샘플을 지나 디텍터에서 관측이 되게 됩니다. 의료용 CT는 사람을 돌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소스와 디텍터가 돌게 되는데 작업용 CT와 같은 경우에는 샘플을 360도 돌려서 단층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단층 촬영을 하게 되면 제가 지금 샘플 내부에 석영구슬을 6개 넣어 놓았는데 그 석영구슬을 X선을 추가를 시키면 이런 식으로 관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실제로 이제 석영구슬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고 이런 석영구슬이 지금은 현재는 단면만 찍고 있는데 이를 360도 회전시켜서 가공을 하게 되면 여기 화면에서 보듯이 석영구슬이 들어가 있는 단면들을 수백 장과 수천 장에 이르는 단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단면들을 다시 볼륨 렌더링을 통해서 가공을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런 이미지, 현재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고 이를 가공을 통해서 이렇게 석영구슬만 넣어놓은 6개의 석영구슬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석영구슬로 어떤 것을 하느냐, 앞에 보았던 지금 아무런 처리되지 않은 유리구슬을 엑스레이 CT를 찍게 되면 초기에 아무런 처리되지 않은 깨끗한 유리구슬들을 이렇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리구슬들의 MICP나 MIBF 등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유리구슬들 사이사이에 이런 탄산염 혹은 케미컬, 다른 물리적인 시멘트 등이 끼게 되고 이를 분석을 통해서 입자 하나에 붙어 있는 표면을 러프니스나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석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이런 입자들이 떨어졌을 때 그런 파괴 단면이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이런 파괴 단면으로 인해서 얘가 증진되는 강도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한 이제 분석 분야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이제 간단하게 저는 이제 엑스레이 CT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조계친 교수님 연구실에 집안 신소재, 친환경 신소재 관련된
소개를 듣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문지 캠퍼스예요, 여러분. 저기에도 실험실이 따로 있습니다. 네, 들리시나요? 네, 시작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및 환경공학과 조계춘 교수님 연구실에 운영하고 계시는 집안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이민형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나요? 마이크가 안 들려요. 여보세요? 네, 들리세요? 네. 아, 네. 저희 연구실은 크게 전자기 또는 탄성파를 이용한 지하 공간 물리 탐사하는 기술, 그리고 터널의 시공 기술, 안정성 해석, 그리고 딥러닝이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터널의 유지 보수 기술, 그리고 바이오폴리머라는 재료를 이용한 친환경 집안 개량 공법 기술, 그리고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에너지 집안공학 등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주제는 이제 바이오폴리머를 이용한 친환경 집안 개량 공법이라는 아이템과 저희 연구실에서 또 수행하고 있는 터널과 관련된 연구 주제들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잠시만요. 이거부터 보시죠. 네. 첫 번째로 바이오폴리머를 이용한 친환경 집안 개량 기술입니다. 바이오폴리머는 생물체로부터 생산된 유기 고분자 화합물을 총칭하는 말로 우리가 일상에서 다양한 식품 또는 화장품 등에서 접할 수 있는 이런 전분, 잔탄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먹는 요플레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끈적끈적한 성질을 갖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바이오폴리머를 첨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바이오폴리머를 흙에 처리해서 최근에 사실 흙의 경우에는 시멘트나 어떤 그런 화학적 재료들을 이용해서 강도를 올리거나 안정성을 올리는 기술들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니면 주변 집안을 오염시키는 그런 환경적인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런 환경적 우려들을 해소하면서 좀 더 지속 가능한 집안 보강 재료 및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고,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바이오폴리머를 흙에 처리해서 흙 입자와 결합시켜서 친환경적인 집안 개량 재료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폴리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하를 표면에 띄고 있는데 흙과 혼합됐을 때 정전기적인 결합 또는 이런 입자 코팅을 통해서 흙의 물성을 변화시키고요. 그래서 실험실 스케일에서 바이오폴리머가 흙과 어떤 상호작용들을 하는지 이로 인해서 이쪽으로 네. 집안이나 흙의 강도, 수수 개수, 침식 저항성, 식생, 내구성 등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데지에 대한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런 새로 개발한 친환경 재료를 어떻게 현장에 실제로 적용을 할지에 대한 어떤 실규모 스케일에서 평가를 해보고 친환경 건축 재료로 황토집 벽돌을 만든다던가 아니면은 뛰어난 식생 효과를 이용해서 사막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집안 개량 기술을 응용한다던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요구들에 어떻게 우리가 개발한 아이템을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까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험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바이오폴리머는 최근에 이제 인공적으로 생산이 가능해서 이런 식으로 미생물 또는 식물, 박테리아 등에서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앞서 설명을 들었던 MICP 공법이나 MIBP 공법과 다른 점은 저희는 뭔가 미생물이나 이런 거를 흙에 직접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외부에서 생산된 바이오폴리머를 이제 흙과 혼합을 해서 성능을 발현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모래 또는 점토, 그리고 황토, 화강풍화토라고 하는 황토, 이런 다양한 흙들의 바이오폴리머를 혼합해서 이런 식으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흙 결합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실험 장비와 실험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실험 장비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 장비 이름은 삼축 압축 시험 장비입니다. 그 삼축이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X, Y, Z 방향을 의미하는데요. 지하에 있는 흙이나 안반의 경우에는 모든 방향에서 주변에 의한 구속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모사한 상태에서 흙이나 암석의 변형 또는 파괴 그리고 강도와 관련된 다양한 물성을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방공학 실험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반 시스템 연구실의 바이오 실험실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 저희 연구실에서 또 수행하고 있는 터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순서로 터널 관련된 지하 공간 시공 관련된 동영상을 소개를 해줄 것 같아요. 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지반 시스템 연구실 박사과정 강석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터널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해서 좀 간단한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보여드릴 것은 저희 연구실에서 새롭게 개발한 수직구 굴착 장비인데요. 수직구 굴착 도중에 지반을 좀 안정하게 하고 동시에 수직구의 시공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비와 공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수직구를 팔 때 먼저 바깥 외주면을 먼저 파고 이 장비 전체를 밀어 넣음으로써 이 내부에 있는 수직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이제 이 공법이 이론적인 방식이나 수치 해석적인 방식을 통해서 좀 검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반층이 나왔을 때는 또 다른 굴착 장비가 사용되게 되는데 고압의 물을 이용해서 암질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유압잭을 이용해서 안반을 깨는 방식으로 굴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제품이 실제 크기로 제작이 되어서 현장에다가 투입시켜서 성능을 검증을 해보는 연구까지 수행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수평 터널 굴착에 대한 연구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터널 굴착 장비를 TBM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TBM 굴착을 하기 위해서는 지반 환경이나 굴착 장비의 구동 특성 등 다양한 인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다양한 인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 수치 해석을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약간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기도 하는 약간 굴착을 모사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수치 해석 수행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터널이 TBM을 이용해서 파지는 장면을 이렇게 수치 해석적으로 모사를 하고 다양한 인자들을 변화시켰을 때 이 상부의 지반이 어떻게 침하되는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등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큰 스케일에서는 어떻게 연구가 진행되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문지 캠퍼스에 있는 성능 검증 센터에서 실대형 장비들을 이용한 실험을 이제 수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제 여태까지 연구 내용들에서 소개된 것처럼 이론적인 방법 그리고 수치 해석적인 방법 그리고 랩 스케일에서의 이제 실험에서 개발된 공법이나 장비들을 가지고 실제 스케일의 장비를 만들어서 성능을 검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개발된 장비가 이제 실제 크기에서 잘 작동하는지 그리고 다양한 집안 환경을 모사한 실험 조건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할 수 있는 전반적인 성능 검증 시험을 수행합니다. 이제 또한 축소 모형에서는 관측되기 어려운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서 실대형 장비 실험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아까 영상에서 이제 영상화해서 보셨던 TBM 장비의 실대형 장비들이고요. 이제 실제 장비 크기랑 굴착의 실제 환경을 조성한 상태에서 개발된 장치나 공법을 도입시키면서 다양한 실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반 시스템 연구실 소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험실 여러 가지를 봤죠. 그죠? 잠시만요. 오케이, 갤러리 뷰로.
보시면은 뭐 실내 실험에서도 막 하고 그죠? 그리고 아까 센트리퓨지에서 중력 가속도를 몇 배로 늘려가지고 하는 스케일 실험도 하고 그죠? 그거는 축소 모형 실험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실제 실스케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뭐 굴삭기를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실스케일 모델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준비한 건 다 끝나고 그래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줄게요. 물어보셔도 됩니다. 1시간? 1시간 좀 넘게 했네. 그죠? 물어봐야겠다. 동현인가요? 동헌인가요? 동헌이죠? 아, 잘못 눌렀습니다. 예? 동헌이죠? 아, 동헌. 동헌 맞죠? 예. 혹시 뭐 어떤 점이 인상 깊었는지. 아, 예, 뭐 사실 집안에 대해서 이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걸 들어보니까 되게 이런 분야가 있구나 신기하고 관심도 살짝 생기고 그렇네요. 학교에 있네요? 동헌 학생. 네, 기숙사예요. 네. 제 느낌엔 역학을 좋아하셔도 지방공학이 재밌을 것 같고요. 지구과학을 좋아해도, 그러니까 물리 1을 좋아해도 좋아할 것 같고, 지구과학을 고등학교 때 좋아했었어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질 쪽 관련돼 가지고 되게 관련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화학도 좋아해도 괜찮죠. 요즘에는 점점 서스테이너빌리티 쪽으로 가니까 예전에는 그냥 물리적으로 처리하던 거를 아까 본 것처럼 뭐 친환경 바이오폴리머를 이용한다든지 혹은 뭐 미생물을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지구과학이나 아니면 뭔가 재난, 뭐 이런 재해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뭐 산사태, 지진 쪽에 특히나 연구를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관심 있는 학생들도 나중에 관련 수업을 학과에서 개설하면 한번 들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진로나 뭐 수업이나 이런 것들 중에 궁금한 건 없을까요? 박용선 학생. 왠지 크게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가 이게 몇 번째예요? 어떤 분야별 소개로 봤을 때? 이전에 환경 분야 환경 분야하고 건설 분야 건설? 했었어요. 건설은 뭐 어떤 거 했어요? 로보틱스? 그게 아니다. 뭐 교장 건설하는 거하고 뭐 빌딩 건설. 빌딩 건설하고 뭐 교량 건설하고 뭐 약간 첨단 건설 재료 만들고 뭐 이런 쪽 보셨구나. 그죠? 네. 약간 진단 센서링 하는 것도 같이 봤어요. 그때 뭐 구조물이 뭐 수명이 얼마 남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것도. 좀 얕게 그냥 넓게 알아봤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구조공학의 전반적인 걸 했었던 것 같고 여러분께 집안공학의 전반적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마무리 발언해 주실 분. 할까? 여기 정희주? 어쨌든 오늘 집안 분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있었지만 여러 가지 연구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랩투어를 하면서 이런 방법으로 스케일을 직접 나가서도 해보고 아니면 안에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도 실험을 해본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걸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모험적인 답변이네요. 그냥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다른 그냥 개인 궁금해가지고 새내기 쌤이나 선배들이랑도 같이 한번 뭐 이렇게
줌으로 미팅을 한번 했었나요? 2학년, 3학년, 4학년? 한번 했어요? 안 했나? 했어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 몰라요? 학생회장 선배 한 번 했어요. 학생회장하고만 했었어요? 알겠습니다. 아마도 뭐 지금 남은 중간고사 이후의 기간 동안에 몇 번 더 남아있을 텐데 분야 소개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학부 2, 3, 4학년 선배들하고 또 이렇게 조금 얘기들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 물어보시고, 다음 학교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엔 한번 뭐 저한테 이메일 보내시거나 해서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더 자세하게 구경하고 싶은 게, 실제로 여기 또 와서 구경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구경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하면은 우리 학교 웹사이트 있죠? 학과 웹사이트 civil.kais.ac.kr 거기에서 권태혁 찾아가지고 들어오시면 제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언제든지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중간고사 저번 주에 봤을 텐데 아무튼 좀 남은 반 학기 잘 보내시고,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보도록 하죠. 네, 저는 이상으로 할 말 다 했는데 질문 없죠? 끝? 끝! 나가셔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너무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준비해 주신 분들, 그죠? 고기란 박사님, 한수민 박사님, 민영이, 결이 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나가셔도 좋습니다.